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6년 만에 재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0분 담판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폭탄 관세와 보복 조치들을 일단 무르고 내년 4월 중국에서 2차전을 예고했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6년 만에 손을 맞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한쪽은 너스레를 떨며 들이밀고 한쪽은 말없이 몸을 빼는 모습이 지난 2019년과 비슷했습니다. 관세 압박으로 무역 적자를 만회해야 하는 미국과 이를 방어해야 하는 중국의 현실이 투영된 겁니다.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no doubt.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그러나 협상장에서의 공개 발언은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시 주석을 치켜 세우며 34초 동안 짧은 인사치레만 건넸던 반면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of a great country. 시 주석은 상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3분 18초 동안 뼈 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作为世界前两大经济体，时而也会有摩擦，中国和美国可以共同展现大国担当。 100분 만에 끝난 담판, 6년이란 공백과 관세 전쟁의 골을 메우기엔 짧았습니다. 애초에 없었던 폭탄 관세와 보복 조치들을 서로 무르는 다소 허무한 거래에 그쳤습니다. 중국 측은 세부 합의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두 정상의 상호 방문 계획 정도만 전했습니다. 3선을 할 수 없는 트럼프, 시간은 4연임 수순에 들어간 시진핑의 편입니다. 요란했던 무역 전쟁의 승패는 결국 가리지 못한 채 일단 내년 4월 중국에서 2차 담판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내일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한령의 해제를 둘러싸고 두 정상 간에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1년 만의 방한에서 알 수 있듯 한중 관계는 오랜 기간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사이가 틀어진 뒤 문재인 정부 들어 관계 복원을 꾀했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교류 단절로 크게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급기야 전임 윤석열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공고히 하며 한중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며 공을 들이는 건 이 같은 흐름을 바꿔보려는 강한 의지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국빈 방문을 하시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중국하고의 어떤 정치적 신뢰 같은 것들을 이번에 다지는 거,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도할 구체적인 의제로는 우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언론에도 밝혔듯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시 주석에게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이 해제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K컬처가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K컬처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적 교류에서도 마찬가지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확산되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예한 첨단 산업 핵심 물질 히토류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 역시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해 미국의 승인을 받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회담 하루 만에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 성과를 내려고 하자 곧바로 중국과는 갈등을 빚을 소지가 생긴 건데 미중 사이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총리의 취임으로 한일 관계에 먹구름을 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두 정상 모두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은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를 밝은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여성 아베로 불릴 만큼 극우 행보로 유명한 일본의 새 지도자와 처음으로 대면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나라라며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환영합니다. 과거사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대일 정책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역시 두 나라가 중요한 이웃이란 점을 언급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신뢰관계를 구축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日韓は互いにとって重要な隣国でございます。今の、戦略環境のもと、日韓関係、それから日韓米、連携の重要性というのは一層増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다카이치 총리가 수위 조절에 나선 데는 미국발 통상 압박과 중국, 북한 등 영내 안보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과 입장이 비슷한 우리와 그만큼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전임 이시바 총리 때 안착된 정상 간 셔틀 외교와 양국 사이에 불던 훈풍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성향과 일본 국내 정치 환경이 언제든 한국을 자극하는 언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일 관계의 복병으로 꼽힙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기여하고 싶다며 최종 수주전에 나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이어 5달 만에 재회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특히 국방 분야 협력을 강조하며 방산 세일즈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서서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 국가다. We're meeting at a time when our defense cooperation is deepening, and very importantly, that our cultural ties continue to grow.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캐나다의 60조 규모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들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지원 사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제조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한 카니 총리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도 시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이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도 만나 국제 질서가 복잡해질수록 양국이 더 협조해야 한다며 공동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까지 하루 동안에만 6개 나라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국제적 연대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인도태평양 국가 중엔 처음으로 안보 국방협력 파트너십도 맺기로 합의하고 다양한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앞으로 건조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번번이 무산됐던 과거와 달리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눈앞에 두게 됐는데 아직 몇 가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진수한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최대 10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소음이 심한 디젤 엔진을 사용해 잠수함의 핵심인 은밀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수중 작전이 최대 2, 3주에 불과한 점이 단점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이 도입될 경우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잠수함은 누가 더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빨리 기동할 수 있느냐, 기동할 때 소음을 덜 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핵 추진 잠수함은 그런 임무 수행의 가장 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힌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은 장영실함보다 더 큰 5,0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소 4척 이상의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북한을 넘어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조까지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한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더라도 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겁니다. 이에 앞서 해소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시설로 지목한 미국 내 한화 조선소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입니다. 잠수함 건조시설을 새로 만들려면 최대 5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좀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라늄의 평화적 사용만 허용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우라늄을 군사적 사용으로 넓혀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해 왔는데 협정을 개정하려면 까다로운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규백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025 경주 에이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정상회의 결과는 경주선언이라는 공동선언문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 자유무역 수호 의지가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경주 에이펙의 메인 행사인 정상회의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이틀 동안 열립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한 올해 회의에서는 연결과 혁신, 번영이 중점 과제로 논의됩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 논의 주제로 내세웠습니다. 기술 혁신의 활용 여하에 따라 회원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AI 기술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가운데 첫날 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 둘째 날 2세션은 AI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회의에는 미리 예고된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 등 21개 회원 대부분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정상회의의 관심은 경주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공동선언문 내용입니다. 그동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해왔지만 최근 미국이 강력한 보호무역 노선을 펴고 있어 회원들 간 이견 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re doing very well. I think we're going to do well in that negotiation. We've done well, as you know, with Japan, with South Korea, with Europe, and it was all based without the tariffs. You could have never made the deal. 실제 지난 5월 열린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는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공동선언 문안에 대한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에이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 의지가 경주선언에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세계통상 환경과 관련해 개별 국가에 일관되지 않은 정책보다는 예측 가능한 다자간 무역 질서가 중시되는 것이 우리에게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경주 에이펙 외교 통상 합동 강요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라는 국제 질서의 기반에 성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실용적인 대안으로서 양자, 다자 간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치맥을 즐기며 끈끈한 관계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 사람은 농담을 주고받고 잔을 기울이면서 친구, 동반자 이상의 같은 편, AI 깐부로 거듭났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달성한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
15년 만에 방한해서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치맥 회동을 위한 치킨집이었습니다. 장소는 젠슨 왕이 선택했는데 상호명이 친한 친구, 짝꿍을 뜻하는 깐부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nd I love fried chicken and beer with my friends. So Kambu is a perfect place, right? 세 사람은 여느 직장인의 퇴근길처럼 치킨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세 사람이 동시에 팔짱을 끼고 소맥을 원샷하는 러브샷을 선보이자 치킨집 안팎에서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젠슨 왕은 엔비디아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제품을 선물하며 세계의 미래를 함께하자는 짧은 메시지를 담았고 일본산 고급 위스키도 전달했습니다. J to our partnership and future of the world. 이색적인 공개 회동에 삼성동 골목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황 CEO는 회동 도중에 밖으로 나와 환호에 답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치킨을 나눠주는 등 특유의 쇼맨십도 발휘했습니다. The chicken wings was so good. Have you been here before? It's incredible, right?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세 사람. 젠슨 왕은 자신보다 어린 이 회장을 J, 경 회장을 ES라고 편하게 불렀습니다. Come on, Jay. That was really good. Come on, yes.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k. Yeah, of course. Wow. Yeah, best one. This is fantastic. 두 사람과 함께 소맥을 마신 오늘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밝힌 젠슨 왕. 이재용 회장 역시 관세도 타결되고 정말 좋은 날이라면서 살아보니 좋은 사람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잔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냐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YTN 박찬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입국한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합니다. 젠슨 왕은 삼성전자와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에 공급하는 AI 반도체의 구체적 규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제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힘입어 4,100선도 넘은 코스피, 젠슨 왕의 선물에 질주를 계속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9월 산업활동 동향을 공개합니다. 지난 8월 내수 소비는 민생 소비 쿠폰 효과가 줄면서 한 달 전보다 2.4% 하락했는데요. 다만 9월부터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에다 10월 추석 연휴 소비 수요까지 더해져 반등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롯데백화점이 오늘 연말 시즌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공개합니다. 올해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스위트 홀리데이를 테마로 장식을 연출한다고 하네요.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가격 상승폭도 일단 둔화세로 돌아선 가운데 당분간은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매물은 1%도 안 되는 단 10채만 나와 있습니다. 특히 10월 15일 날 정말 가깝고 10월 19일까지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정리에 물건도 없고. 10-15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책 시행 이후 약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과 비교해 8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갭 투자 거래가 막히면서 전세 낀 매물이 들어갔고 규제 강화로 이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래 절벽 속에 파죽지세로 오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도 일단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27%포인트 축소됐습니다. 특히 규제 직전 급격히 올랐던 성동과 마포, 광진 등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입의 대기자도 규제 지역의 세금 부담과 대출 문호가 높아진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예견됐던 경기 화성과 구리시 등은 상승세가 커졌지만 폭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관심은 향후 가격 조정폭이 클지 여부인데 미지수입니다. 수요를 억눌러 놓은 가운데 매물도 줄어든 데다가 매도인들도 호가를 내리지도 않고 관망하는 상황. 거래는 당연히 위축은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11월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집값 띄우기나 편법 증여,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수요 억제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당분간은 거래 위축과 제한적인 가격 조정이 전망되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기준금리 인하 추세, 공급 부족 우려 문제가 향후 집값 안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엠프레인 리퍼블릭과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았습니다. 부정평가 응답도 35%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네요.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평가는 53%로 집계가 됐고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평가는 37%, 모른다, 무응답은 11%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원인으로는 과도한 투기성 수요 때문이라는 응답이 69%, 부족한 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응답이 22%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2%로 반대한다는 응답 36%를 웃돌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39%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25%로 집계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나란히 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대, 광고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디지털 영상 플랫폼과 SNS를 통한 디지털 광고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과연 광고 효과도 그만큼 클까요? 연구 결과 여전히 TV 광고의 효과가 디지털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셋톱박스에 실제 시청 기록이 남은 패널들을 대상으로 TV와 디지털 광고의 효과 차이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122개 TV 채널, 그리고 유튜브, 티빙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동일한 브랜드 광고를 시청한 1,000명을 대상으로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TV 광고가 인지도, 선호도, 구매 의도에서 모두 디지털을 웃돌았습니다. 선호도의 경우는 5%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고 광고 노출 횟수가 4회로 늘어나면 두 매체의 효과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동일한 시청자 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면 디지털 광고는 약 350만 원에 달해 TV보다 3.3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디지털 광고가 효과는 낮고 더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의 정확한 CPRP를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주는 그런 자료를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40대 이상에서는 훨씬 더 TV가 효율적인 매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TV 광고 시청률도 조사 결과 뉴스 채널과 종편 등 지상파외 채널에서 YTN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광고는 클릭 유도 측면에서 틱톡이 클릭당 단가가 제일 낮았고 6초 이상 시청 유도는 시청 단가에서 티빙이 가장 저렴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거와 다르게 실제 진행된 광고를 시청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영상 광고만을 대상으로 연구해 한계점도 존재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계엄 당시 군 투입을 두고 첫 공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색 정장 왼쪽 가슴에 수용 번호가 적힌 명찰을 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 9월 체포방해 혐의 첫 공판이자 보석신문 때 나온 적은 있지만 내란 재판에는 건강을 이유로 넉 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출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은 탄핵 심판에서 했던 작심 증언을 형사재판에서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직 의결 정족서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YTN 영상을 제가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반대신문에서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계엄 이후 공개석상에서 두 사람 간 첫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계엄 당시 군인들의 국회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았느냐는 윤 전 대통령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시민보호란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 투입 이유를 물어볼 생각은 왜 못했느냐 따졌고 곽 전 사령관은 급작스러운 상황이었기에 투입 이후에야 잘못된 걸 알았다며 그 질문은 자신이 되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솔직히 말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해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 특검의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나 특검의 정치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소 변경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등에게서 계엄 상황과 관련한 요구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계엄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통화 이후에 오히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겨 의원들과 함께 이동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특검은 추 의원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가 김충식 씨를 처음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씨 일가 동업자로 알려진 김 씨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회사인 ESIND가 양평 공흥리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과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김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삼부토건 경영진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회장 등은 재작년 5월부터 6월까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36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7명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동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63명 가운데 44명에게 실형을 내렸고 17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37명이 이번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허이원 그룹은 각종 범죄 조직과 북한의 자금을 불법 세탁한 혐의로 미국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 대림동에도 허이원 간판을 단 환전소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우리 당국은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련 첩보 수집에 나선 가운데 불법 자금이 유통된 건 아닌지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대림동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해 중순쯤부터 환전소가 있던 곳인데 우편함에도 흔적이 보입니다. 인터넷 포털의 지도 서비스로 보니 당시 붉은색 바탕에 허이원 환전소 간판이 걸려있던 게 확인됩니다. 캄보디아 금융그룹 허이원과 상호는 물론 간판의 로고까지 똑같습니다. 전에는 그런 거 이름이 허이왕? 허이왕이랬지. 지금 이제 허이왕. 허이원은 인신매매 혐의를 받는 프린스그룹부터 북한 자금까지 범죄 수익 세탁 창구로 악명이 높습니다. 미 재무부가 밝힌 지난 3년 반 동안의 불법 자금 세탁 규모만 최소 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허이원 그룹이 수년간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 YTN 취재진이 만난 대림동 상인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모는 젊은 사람들이 이곳을 운영한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일단 제보다는 나요. 그래. 일단 스포츠카 계속 거기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1년 혹시 넘은 것 같은데. 자루에 돈을 담아 옮기는 모습을 수차례 봤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돈을 막 그냥 마대에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병에다 밀고 다닙니다. 병이 사장, 운반책이라면 거기서 직원. YTN 취재진이 관세청 자료 등을 통해 이 환전소의 영업 기간과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환전소는 허이원이라는 한글과 영문 이름으로 지난 2018년 8월 세관에 처음 등록됐습니다. 이후 사실상 같은 이름의 업체가 영업과 폐업을 반복했는데 폐업 전후 대표자 2명은 송모 씨와 조모 씨로 모두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전 실적은 이른바 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논란이 컸던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업계 소매업체 수준인 연간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환전업체를 관리하는 관세청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장부상으로는 환전액이 많지 않아 허이원 그룹과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환전 규모나 환전상의 국적이나 이런 거 지금 그런 자료로만 가지고는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하지만 허이원 그룹과 같은 로고와 간판, 수상한 행적까지 전문가들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만큼 계좌를 거치지 않거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가능성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액으로 거래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약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특히 이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조사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형태가 다 확인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경찰도 해당 환전소와 관련한 첩보 수집에 나선 가운데 범죄 피해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 역할을 한 건 아닌지 관계 기관들이 실체 파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대한탁구협회 임원이 기부금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것을 묵인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계급이 강등됐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를 지나가던 시민에게 꺼내 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한주 뉴스였습니다. 1,050원짜리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것이 과연 법정까지 가야 할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선고 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이 끝나고 구형의 순간 검사는 먼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과 동종 전력을 언급하며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이고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 뒤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논란 이후 검찰 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위원 다수는 선고 유예가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구형 직후 피고인 측은 전과가 있는데도 선고 유예가 됐다는 건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짜 그게 사건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 유예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선고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 승합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 운전했다가 벌금 500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피고인과 사건에 대한 재반 사정을 폭넓게 고려해서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잣값 1,000원에 재판까지 할 일인가? 1,000원쯤은 훔쳐도 된다는 말인가? 이번 재판을 둘러싼 엇갈린 여론 속에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말 열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글로벌 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하자 러시아가 발끈하며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강대국들이 핵전력 경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 발언들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직전 핵무기 시험을 지시했다고 SNS에 밝히더니 귀국 비행기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발언을 이어갑니다. But I see them testing. I say, well, they're going to test, I guess we have to test. 언급대로 실행한다면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 자제 정책을 33년 만에 뒤집게 됩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이 핵실험 유예를 어긴다면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모두 1990년대 중단한 핵폭발 실험이 아니라 핵탄두 탑재 무기 개선 등을 뜻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핵무기 운용을 총괄할 리처드 코렐 전략사령부 사령관 지명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전력 확대가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도 핵전력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종전 논의를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보류되고 미국이 러시아를 추가 제재한 상황 속에
강대국들의 핵전력 경쟁은 다시 불붙는 양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중 드론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возможные способы применения и начать готови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этого оружия в наш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미국은 핵무기에 10년간 1,300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이고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 격차를 줄이려 핵탄두를 늘리고 있는데 프랑스도 가세에 성능을 높인 신형 핵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내년 2월 만료되는 전략 핵무기 제한 조약 1년 연장을 제안했는데 미국은 뚜렷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I'd like to see a denuclearization. We are actually talking to Russia about that, and China would be added to that if we do something. 유엔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핵실험은 전 세계의 큰 위협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 보석 도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5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르 베퀴오 파리 검찰총장은 RTL 방송에서 29일 저녁 파리와 센생드니 등지에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는데요. 베퀴오 총장은 체포한 용의자 가운데 1명은 수사관들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며 DNA 증거를 통해 이번 절도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포된 다른 용의자들도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대박물관이 다음 달 1일 공식 개관합니다. 기자 평원의 대피라미드 옆 50헥타르 부지에 세워진 이 박물관은 고대 이집트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5만 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해 단일 문명에 헌정된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물관 건설은 2005년에 시작됐지만 2011년 아랍의 봄 공기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3년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착공 20년 만에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시야가 답답한데요. 특히 지도에 붉게 표시된 충북과 영남 서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엔 공기도 차갑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도 일교차가 크게 나는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경주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1.4도, 대구 6.6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이 되면 서울 1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 늦가을 날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휴일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